한국 영화계의 심장이 고동을 멈췄고 그 비보와 함께 우리 수백만 관객의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아름답고도 찬란했던 전설, 세월을 비껴가며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 것만 같았던 김지미 배우가 이제 영영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이 거대한 상실감은 그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한 시대의 가장 아름다웠던 꿈과 추억을 품은 채 거대한 별이 졌고 세상에는 그 무엇으로도 머울 수 없는 깊은 비통함만이 남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날아온 비보는 마치 가장 슬픈 비가처럼 들려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육체의 고통과 맞서 싸우던 동양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향년 85세를 일기로 끝내 영면에 들었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녀는 700편이라는 전무후무한 필모그래피를 뒤로하고 위대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친 그녀의 헌신을 증명하는 불멸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막은 내리고 화려했던 조명도 꺼졌습니다. 비록 육신은 떠났지만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의 편견에 당당히 맞서며 주체적인 삶을 개척했던 그 강인한 영혼만은 우리 후세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태평양 건너 들려온 소식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더욱 비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월 7일,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화려한 레드카펫도,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도, 팬들의 환호성도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고요한 병실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대상포진 합병증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였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전설적인 스타의 마지막을 상상할 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장엄하거나 아름다운 이별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죽음은, 특히 노년의 병만은 가혹하리만치 냉정했습니다. 대상포진이라는 병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통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산통보다 더하다는 그 끔찍한 신경통이 80대 노구의 배우를 덮쳤을 때 그녀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감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식이 혼미한 가운데 아프다, 너무 아프다라는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여걸, 그 어떤 스캔들과 시련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강인한 여성이 마지막 순간 내뱉은 말이 삶에 대한 회한도, 영화에 대한 열정도 아닌 그저 육체의 고통에 대한 호소였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을 더욱 아리게 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스타라는 껍질을 벗고 연약한 육체를 가진 한 인간으로 돌아가 겪어야 했던 생의 마지막 관문이었을 것입니다. 김지미. 이 이름 석자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배우의 이름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현상이자 상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미의 여신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가정을 파괴한 판무파탈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시대의 금기를 깨부순 혁명가였습니다.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서구적인 이목구비와 화려한 남성 편력 때문에 붙여진 이 별명을 그녀는 생전에 썩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의 아류가 아니다. 나는 그저 김지미일 뿐이다. 그녀의 당당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4번의 결혼과 4번의 이혼, 그리고 수많은 연문설. 보수적인 유교 사회였던 대한민국에서 그녀의 사생활은 늘 지탄의 대상이자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욕하면서도 그녀가 나오는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 앞에 장사진을 쳤고 그녀의 옷차림과 화장법을 따라하며 그녀를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하고 자극적인 가십의 장막을 걷어내고 인간 김명자 그리고 배우 김지미가 걸어온 85년의 대서사실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한 여성의 일대기인 동시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 현대사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풍경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가난했지만 꿈틀거렸던 1950년대의 명동 거리를 만나게 되고 억압되었지만 뜨거웠던 1970년대의 열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2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펼쳐질 이 이야기는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5년에 차가운 병실을 떠나 흙먼지와 화약 냄새가 채가 쉬지 않았던 1957년에 대한민국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멈춘 지 불과 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거리는 여전히 파괴된 건물의 잔해들로 어수선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와 가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온전히 챙겨 먹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였던 시절, 문화나 예술이라는 단어는 사치처럼 느껴지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토록 배고프고 고단했기에 사람들은 현실을 잊을 수 있는 탈출구를 절실히 원했습니다. 그 유일한 해방구가 바로 극장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 영사기가 돌아가며 쏘아올리는 빗줄기 안에서 사람들은 잠시나마 배고픔을 잊고 고통을 잊고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신적 양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척박한 땅 위에 마치 신이 빚어놓은 듯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당시 덕성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7살 소녀 김영자. 충청남도 대덕군에서 태어난 그녀는 유복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외교관이나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인텔리 여고생이었죠. 그녀의 외모는 당시 한국인의 평균적인 생김새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큼직하고 깊은 눈매, 오뚝하게 솟은 콧날, 갸름한 턱선. 동양적인 단아함과 서구적인 화려함이 기묘하게 조화를 이룬 얼굴은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동의 한 다방, 아마도 아메리카 다방이나 그 비슷한 이름이었을 겁니다. 교복을 입은 명자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던 그곳에 한 남자가 들어섭니다. 헝클어진 머리, 날카로운 눈빛, 어딘가 광기 어린 예술가의 분위기를 풍기는 사내. 훗날 나는 걸작을 남기며 한국 영화계의 기인이자 거장으로 추앙받게 될 김기영 감독이었습니다. 당시 김기영 감독은 자신의 새 영화의 여주인공을 찾기 위해 서울 시내를 이잡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여배우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신선함, 전후의 폐허를 압도할 만한 파괴력 있는 아름다움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김기영 감독이 다방문을 열고 들어와 김명자를 발견한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고 회고합니다. 저 아이다. 저 아이가 내 영화의 주인공이다. 감독은 망설임 없이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대뜸 영화 배우가 되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17살 명자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당시 배우라는 직업은 지금처럼 선망받는 연예인이 아니었습니다. 딴따라, 광대라고 불리며 사회적으로 천시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명문 여고를 다니며 유학을 꿈꾸던 양갓집 교수에게 길거리 캐스팅 제안은 오히려 모욕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영화 같은 거 안 해요. 미국 가서 공부할 거예요. 하지만 김기영 감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자의 집까지 찾아가 부모님을 설득했고 학교 앞을 지키며 명자를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너는 단순히 예쁜 게 아니다. 너의 눈 속에는 1000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너는 배우가 되어야만 하는 운명이다.
감독의 끈질긴 구애, 혹은 운명에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팍팍한 현실 속에서 내재되어 있던 끼가 발동한 것일까요? 완강하던 명자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집안 망신시킨다. 머리 깎아서 내쫓겠다는 호통이 이어졌지만 한번 불붙은 호기심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김기영 감독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을 선물합니다. 김지미. 난초지의 아름다울 미. 난초처럼 고결하고 청초하게 아름다우라는 뜻이었습니다. 촌스러운 본명 김명자를 벗고 전설이 될 이름 김지미를 입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1957년 영화 촬영장에 섭니다. 연기 수업이라곤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여고생. 카메라가 무엇인지, 조명이 무엇인지, 동선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였습니다. 촬영장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감독의 고함 소리가 난무하고 필름값이 아까워 NG 한 번 내면 눈치가 보이던 시절. 하지만 놀랍게도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김지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수줍어하던 여고생은 온데간데 없고 스크린 속 인물이 되어 울고 웃었습니다. 타고난 천재성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재능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희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슬픈 장면에서는 감독이 컷을 외쳐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분노하는 장면에서는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영화가 개봉하던 날 대한극장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관객들은 스크린을 가득 채운 낯선 신인 여배우의 미모에 넋을 잃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잿빛 서울에 마치 할리우드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세련되고 도회적인 미녀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배우 누구야? 정말 한국 사람 맞아? 그녀의 등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기존의 한국 여배우들이 가지고 있던 토속적이고 순종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당돌하고 지적이며 현대적인 여성상의 탄생이었습니다. 데뷔작 한 편으로 김지미는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1958년작 별 안의 가슴에, 1959년작 비 오는 날의 오후 3시, 청춘 극장. 그녀가 출연하는 영화마다 극장은 매진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바야흐로 김지미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최은희, 조미령, 엄앵란 등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버티고 있었지만 10대 후반에 김지미가 뿜어내는 싱그러움과 압도적인 미모는 그 모든 질서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일까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갑작스럽게 얻은 부와 명예는 그녀에게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여고생이 감당하기엔 연예계라는 곳은 너무나 거칠고 위험한 정글이었습니다. 밤샘 촬영이 이어지는 살인적인 스케줄, 주변의 시기 질투,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유혹들. 그녀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 혹은 아버지 같은 존재를 갈구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데뷔작을 함께했던 홍성기 감독이었습니다. 홍성기 감독은 김지미보다 무려 12살이 많습니다. 당시로서는 띠동갑이라는 나이 차이가 꽤 큰 편이었습니다. 홍 감독은 젠틀하고 지적인 엘리트 감독이었습니다. 어린 김지미에게 그는 연기 스승이자 멘토였고 세상의 바람막이처럼 보였습니다. 감독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감독님은 저에게 신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녀의 회고처럼 김지미는 홍성기 감독을 맹목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존경과 의존에 가까웠던 감정.
하지만 어린 김지민은 그것을 운명이라 믿었습니다. 1958년, 데뷔 1년 만에 그녀는 홍성기 감독과 결혼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갓 데뷔한 18세 최고 인기 여배우가 12살 연상의 감독과 결혼한다는 소식은 당대 최고의 핫이슈였습니다. 언론은 천재 감독과 미녀 스타의 결합이라며 대서특필했고, 두 사람은 한국의 마릴린 먼로와 아서 밀러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김지민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팬들은 아쉬움의 탄식을 내뱉으면서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콤비가 되어 수많은 영화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별안의 가슴에 등 홍성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김지미가 주연을 맡은 영화들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완벽한 인구 부부였고 영화계의 권력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들과 딸,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김지민은 배우로서도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화라는 것이 본래 도박과도 같아서 몇 번의 성공 뒤에는 반드시 실패의 그림자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1960년대로 접어들며 홍성기 감독의 영화들이 연이어 흥행에 참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하게 제작비를 투입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빚쟁이들이 들이닥쳤고 빨간 압류 딱지가 가구마다 붙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곧 부부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 감독의 외도 소문이 충무로에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0살간 넘은 김지미에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남편은 빚더미에 앉아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고 집에는 쌀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갓난아이를 업고 촬영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남편의 빚을 갚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소녀 가장이 된 것입니다. 존경했던 남편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며 김지미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거대한 산이 사실은 모래성이었구나.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배신감으로 변했고 존경은 경멸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의 장난처럼 그녀 앞에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납니다. 당대 최고의 미남 배우이자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로 여심을 흔들던 남자. 바로 최무룡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62년 영화를 촬영하며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최무룡 역시 유부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에 지쳐있던 김지미와 가정 불화로 외로움을 느끼던 최무룡은 서로에게 급속도로 빠져들었습니다. 촬영장의 묘한 긴장감, 영화 속 애절한 사랑 연기, 그리고 현실의 고달픔이 뒤섞여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니, 당시 사회의 도덕적 잣대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김지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실패를 보상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그녀에게 뒤늦게 찾아온 첫사랑의 열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주변의 만류도, 사회적 파장도 무시한 채 최무룡과 사랑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훗날 대한민국을 뒤흔들게 될 희대의 간통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1962년 가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진이 한반도를 강타한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정치적 격병이었던 당시 신문의 일면 톱기사는 쿠데타나 경제개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굵직한 검은색 활자로 박힌 헤드라인은 바로 최무룡, 김지미 간통 혐의로 정역 구속. 이 한 줄의 문장은 당시 사회의 도덕적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미남 배우이자 수많은 여성 팬들의 우상이었던 최무룡, 그리고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 불리며 미의 상징으로 추앙받던 김지미. 스크린 속에서 꿈같은 사랑을 속삭이던 두 남녀 주인공이 현실에서는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검찰청으로 끌려가는 모습. 그것은 대중에게 배신감을 넘어선 공포와도 같은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최무룡의 아내이자 역시 유명 배우였던 강유실의 고소였습니다. 강유실은 한국 연극계의 대모 전옥의 딸로 뼈대 있는 예술가 집안의 자존심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눈치챈 그녀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간통죄라는 서슬 퍼런법의 칼날을 휘둘렀고 검찰은 즉각적으로 두 톱스타를 구속 수감했습니다. 당시 간통죄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시절에는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중범죄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레드카펫을 밟아야 할 두 배우가 차가운 서대문 형무소의 독방에 갇혀 콩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쇠창살. 김지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2살의 나이, 이미 한 번의 이혼을 겪고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던 그녀가 이번에는 가정 파괴범이라는 주홍글씨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요부, 마녀, 남자를 홀려 파멸시키는 여자. 대중의 사랑은 순식간에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감옥 안의 김지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면회를 온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오히려 담담했다고 합니다.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사랑은 불륜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법이 죄라 한다면 죄값을 치르겠지만 자신의 감정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 잣대를 넘어선 김지미라는 인간 특유의 오기이자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수감 생활.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긴 일주일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 바깥 세상은 두 사람의 석방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김지미가 강유실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강유실이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최무룡의 이혼 위자료와 채무 변제까지 김지미가 모두 떠안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합의금은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선. 짜장면 한 그릇이 15원, 서울의 괜찮은 기와집 한 채가 몇십만 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김지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서울 정릉의 저택, 흔히 김지미의 아방궁이라 불리던 그 화려한 집을 팔았습니다. 그 집은 그녀가 데뷔 이후 밤낮 없이 영화를 찍으며 피땀 흘려 마련한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고 보석을 팔고 빚을 내어 현금 다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강유실에게 건넸습니다. 남자의 자유를 위해 여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것입니다. 보통의 통념이라면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 김지미는 스스로 구원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사랑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그녀의 배포는 남자들보다 더 컸습니다. 이른바 사랑값들을 지불하고 남자를 산 셈이었습니다. 석방되던 날, 서대문 형무소 앞은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교도소 문을 나선 두 사람.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최무룡은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연애사의 길이 남을 어쩌면 가장 로맨틱하면서도 가장 비겁한 명언을 남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사실 이 말은 그가 아내 강효실과 이혼하며 남긴 말이었지만 대중의 뇌리에는 김지미와의 빅적이고도 치명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불행하게 하지 않기 위해 놓아준다는 이 역설적인 고백은 불륜이라는 부도덕한 행위를 순식간에 세기의 로맨스로 포장해버리는 마력을 발휘했습니다. 대중은 욕을 하면서도 그들의 드라마틱한 서사에 열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정식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고 갓 이혼한 상태에서 축복받는 결혼식을 올릴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지미는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다 적으로 돌려도 내 편인 한 남자만 있다면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평창동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김지미의 딸과 최무룡의 아들이 함께 사는 복잡한 가정이었지만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 두 사람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영화에 출연하면 흥행은 보증수표였습니다. 관객들은 저 두 사람이 진짜 부부래, 간통으로 감옥까지 갔다 온 커플이래 하며 호기심에 극장을 찾았습니다. 최무룡이 감독하고 김지미가 주연한 영화들이 줄지어 제작되었습니다. 최무룡은 배우로서의 재능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의 야망도 컸습니다. 김지미는 그런 남편을 위해 기꺼이 제작비를 대고 주연 배우로 나서며 내조했습니다. 그녀에게 최무룡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구원해낸 남자이자 함께 예술을 완성해가는 동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딸 민키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축복이었고 두 사람을 이어주는 강력한 끈이 되었습니다. 최무룡은 김지미를 끔찍이 아꼈고 김지미 역시 최무룡을 하늘처럼 받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행복의 성을 쌓은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인꼬 부부라는 수식어가 다시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홍성기 감독과의 이혼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화 제작 실패로 인한 경제적 파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무룡과의 결혼 생활에서도 똑같은 악몽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최무룡은 최고의 배우였지만 경영에는 소질이 없었습니다. 그가 야심차게 제작한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 한국 영화계는 제작 편수는 많았지만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최무룡은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다 썼고 그 빚보증은 고스란히 아내 김지미의 몫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지미는 쉴 틈 없이 영화를 찍어야 했습니다. 1년에 30편, 많게는 50편 가까운 영화에 출연하는 살인적인 스케줄. 겹치기 출연은 예사였고 하루에 서너 개의 현장을 오가며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녀가 버는 막대한 출연료는 통장을 스치지도 못하고 빚쟁이들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돈 버는 기계. 어느 순간 김지미는 자신이 남편의 꿈을 위한 연료로 소모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가난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은 낭만적인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현실의 가난, 특히 빚더미는 사랑을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갉아먹었습니다. 최무룡은 자존심이 강한 남자였습니다. 아내의 돈으로 빚을 막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했고 그럴수록 더욱 무리한 사업 확장을 시도하며 한 방을 노렸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술자리가 잦아졌고
귀가가 늦어졌습니다. 김지민은 지쳐갔습니다. 내가 또다시 실패했구나. 내가 남자를 잘못 골랐구나. 뼈아픈 자책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서 몰랐다 쳐도, 두 번째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며 쟁취한 사랑이었을지라도 그 실패를 인정하기가 더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리했고 냉철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생활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배우 김지미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1969년 결혼 7년 만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하면 둘 다 죽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빚더미에 눌려 질직하기 직전 김지민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는 우리 둘 다 망가진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자. 최무룡 역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으로 아내를 더 이상 고생시킬 수 없다는 뒤늦은 깨달음이었을까요? 그렇게 두 번째 이혼이 발표됩니다. 1969년 6월, 사람들은 또 한 번 수군거렸습니다. 저럴 줄 알았다. 그 요란을 떨더니 결국 7년을 못 넘기는구나. 세상의 비웃음은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지민은 이번에도 당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이혼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부부의 연은 다했지만 영화적 동지로서의 우정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은 친구처럼 지냈고 김지민은 최무룡이 어려울 때마다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30살, 김지민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번 이혼한 여자 쌍과부라는 멸칭이 따라붙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이혼녀, 그것도 두 번이나 이혼한 여배우가 설 자리는 좁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김지미도 늙었지.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하지만 그들은 김지미라는 여자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짓밟힐수록 더 강한 향기를 내뿜는 야생화였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잊기 위해,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빚을 갚기 위해 김지민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며 한국 영화계는 트로이카 여배우들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김지미의 아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청춘 로맨스물에서 한 발 물러나 삶의 깊이가 묻어나는 성숙한 여인 혹은 판무파탈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깊어졌고 목소리는 더 허스키하고 매혹적으로 변했습니다. 상처가 아물면서 생긴 굳은 살이 그녀의 연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시기 그녀는 또 하나의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영화 제작자가 아닌 온전한 가장으로서 자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손으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다짐. 그녀는 동생들을 유학 보내고 부모님을 봉양하며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충무로에서 김지민은 여장부로 통했습니다. 제작자들과 출연료 협상을 할 때도 그녀는 한 푼도 깎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내 연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내게는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있다. 그녀의 당당함에 기라성 같은 영화사 사장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아무리 바빠도 불쑥불쑥 찾아오는 법입니다. 촬영장의 조명이 꺼지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공허함. 화려한 스타 김지미가 아닌 여자 김명자로서의 고독.
그녀는 술과 담배로 그 밤들을 견뎌냈습니다. 남자는 지긋지긋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누구보다 사랑을 갈구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 사랑 대상이 자신의 그릇에 맞는 남자가 아니었을 뿐. 1970년대 중반, 한국 대중문화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영화의 인기가 조금씩 시들해지고 TV와 가요계가 급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요계의 중심에 혜성처럼 나타나 전국을 휩쓸고 있던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굵은 눈썹, 야성적인 목소리, 찢어진 청바지. 기존의 점잖은 가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야성미를 뿜어내는 사내. 바로 나훈아였습니다. 당시 나훈아는 20대 후반의 혈기 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남진과 함께 한국 가요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며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니던 슈퍼스타였죠. 김지미와 나훈아, 영화계의 여왕과 가요계의 황제. 접점이 전혀 없어 보였던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한 사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나훈아는 김지미보다 7살이 어렸습니다. 지금이야 7살 연상연하 커플이 흔하지만 1976년 당시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격이었습니다. 여자가 연상, 그것도 이혼 경력이 있는 여배우와 최고의 주가를 올리는 총각 가수의 만남이라니.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김지미는 나훈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진 고독, 스타로서 감내해야 하는 중압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가로서의 뜨거운 기질. 나훈아 역시 김지미의 카리스마와 모성애적인 포용력에 단숨에 매료되었습니다. 김지미는 나훈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다. 내가 이 남자를 진짜 보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인 동시에 선배 예술가로서의 후배에 대한 애정, 그리고 여자가 품을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형태의 모성애였습니다. 소문은 쏜살같이 퍼졌습니다. 김지미가 아들 같은 나훈아랑 만난다더라. 나훈아가 김지미한테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더라. 언론은 다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세 번째 스캔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이제 하다 어린애까지 건드리는구나. 하지만 김지미는 이번에도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숨지 않았습니다. 1976년 두 사람은 약혼을 발표하고 동거에 들어갑니다. 결혼식은 생략했지만 사실상의 부부였습니다. 김지미는 나훈아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나훈아가 단순한 유행가 가수에 머물지 않고 품격 있는 아티스트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서예를 가르치고 한복 입는 법을 가르치고 사람을 대하는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나훈아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카리스마와 무대 매너의 상당 부분은 김지미의 코칭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는 나훈아를 황제로 만들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대전의 신탄진에 위치한 김지미의 집에서 두 사람은 세상의 소음과 단절된 차에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강렬한 두 개의 불꽃은 서로를 태워버리기도 하는 법입니다. 김지미의 완벽주의와 나훈아의 자유로운 영혼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지미는 나훈아를 자신의 틀 안에서 보호하고 키우려 했지만 나훈아는 야생마처럼 그 울타리를 뛰어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에서 간섭하고 사랑에서 구속하는 숨막히는 관계.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치열하게 사랑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또다시 이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별의 순간 김지미는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살아보니 남자는 다 똑같더라.
남자는 다 어린애다. 이 한마디는 그녀가 겪은 3번의 사랑, 홍성기, 최무룡, 나훈아라는 당대 최고의 남자들과의 삶을 관통하는 통렬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진 척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자의 품으로 파고들어 위로받고 싶어 하는 남자들의 유약함. 그녀는 그 바닥을 다 보았던 것입니다. 3번의 사랑 모두 그녀가 리드하고, 그녀가 책임지고, 그녀가 수습했습니다. 그녀는 지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키우고 돌보는 사랑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982년 나훈아와의 결별. 김지민은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우로서, 그리고 인간 김지미로서 그녀는 가장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사랑의 상실은 역설적으로 그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남자는 필요 없어.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그녀는 다시 스크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의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영화계도 연예계도 아닌 차가운 이성과 과학의 세계, 바로 의학계에서 불어온 바람이었습니다. 1982년 나훈아와의 결별은 김지미에게 단순한 시련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환상, 그리고 남자에 기대어 안정을 찾겠다는 마지막 희망의 붕괴였습니다. 남자는 다 어린애다 라는 그녀의 일갈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타인에게 의탁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43살, 여배우로서도 여자로서도 갱년기에 접어드는 그 애매한 시기에 그녀는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지미도 이제 한물 같지. 그 요란한 스캔들만 남기고 사라질 거야.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에 김지미가 채워 넣은 것은 바로 도끼와 예술혼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충무로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전처럼 예쁜 옷을 입고 남자 주인공의 사랑을 받는 꽃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무가 되고 싶었고, 더 나아가 숲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한국 영화계는 격변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의 검열 속에서도 리얼리즘의 싹이 트고 있었고, 에로티시즘을 표방한 호스테스 영화의 유행이 지나가면서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 거장 임권택 감독이 있었고, 김지민은 그와 손을 잡습니다. 1985년 영화. 이 작품은 김지미 영희 인생의 터닝포인트이자 그녀를 스타에서 대배우로 격상시킨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은 이상가족의 아픔을 다룬 영화입니다. 1983년 대한민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KBS 이상가족 찾기 방송의 여진이 남아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김지민은 이 영화에서 전쟁통에 가족과 헤어지고 기구한 삶을 살아온 여인 화영 역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김지민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수었습니다. 트레이드마크였던 화려한 화장을 지웠고 세련된 의상 대신 촌스러운 몸빼 바지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극중 회상 장면을 위해 삭발에 가까운 짧은 단발머리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앞권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강원도의 국도변 장면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남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가는 길. 차 안에서 김지미가 보여준 표정은 공포, 기대, 회한,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복잡 미묘한 감정의 결정체였습니다. 대사 한마디 없이 흔들리는 눈동자만으로 분단의 비극을 표현해낸 그 연기에 평가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김지미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영이 되어 살아 숨쉰다. 이 영화로
그녀는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제2의 전성기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독의 선택을 기다리는 피동적인 배우로 남기를 거부했습니다. 내 영화는 내가 만든다. 1980년대 중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영화사 지미 필름을 설립합니다. 당시 여배우가 영화사를 차리고 직접 제작에 나선다는 것은 충무로의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영화판에서 그녀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들으며 제작비 조달부터 캐스팅, 배급까지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지미 필름의 창립 작품이자 대표작인 영화 1986. 이 영화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강원도 탄광촌의 다방을 배경으로 티켄이라 불리는 성매매를 강요받는 레지들과 그녀들을 관리하는 마담의 이야기를 다룬 리얼리즘 영화였습니다. 김지미는 여기서 다방 마담 지숙 역을 맡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그녀는 밑바닥 인생의 처절함을 보여주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욕설을 내뱉고 담배를 피우며 돈 몇 푼의 웃음을 파는 여자들의 고달픈 삶을 대변했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 검열 당국과 마찰을 빚을 정도로 수위가 높고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지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라. 그녀의 뚝심 덕분에 영화는 개봉될 수 있었고 흥행과 비평 모두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을 통해 김지미는 단순한 판무파타를 넘어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응시하는 지성적인 아티스트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미 필름을 이끌며 그녀는 명자 악기꽃 소냐, 불의 나라 등 묵직한 죄의식을 가진 영화들을 연이어 제작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허덕이던 과거의 김지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 영화계의 큰손이자 후배들이 가장 존경하는 데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수연, 전도연 같은 까마득한 후배 여배우들이 그녀를 롤모델로 꼽는 이유도 바로 이 시기 김지미가 보여준 주체적인 여성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1980년대를 치열하게 불태운 김지미. 일에 미쳐 살다 보니 어느덧 50대가 되었습니다. 사랑 따위 필요 없다고 굳게 빗장을 걸어 잠갔던 그녀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나타난 것은 바로 1991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감독도 배우도 가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 그래프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차분하고 지적인 남자. 당대 최고의 심장내과 전문의 이종구 박사였습니다. 이종구 박사는 김지미의 주치의였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 건강이 좋지 않았던 김지미가 병원을 찾으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듣던 의사와 환자. 이종구 박사는 김지미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지치고 상처받은 내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지미에게 그는 난생 처음 만나는 어른 남자였습니다. 변덕스럽지도 않고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돈이나 명예를 탐내지 않는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아요. 늘 폭풍 우치는 바다 같은 남자들만 만나왔던 김지미에게 이종구 박사의 평온함은 거부할 수 없는 안식처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김지미가 의사랑 결혼한다고.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이해가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도 쉴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1991년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립니다. 네 번째 결혼. 세간의 시선은 예전처럼 따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제발 정착해서 행복하게 사세요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결혼 후 김지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배우 김지미의 옷을 벗고 의사 사모님이자 가정주부 김명자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의 출근길을 배웅하고 직접 장을 봐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지미필름 사무실에 나가는 횟수도 줄였습니다. 그녀는 평범함이 주는 행복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종구 박사와의 결혼 생활은 11년이나 이어졌습니다. 홍성기, 최무룡, 나훈아와의 시간을 다 합친 것만큼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김지미가 종착역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가끔 공식석상에 다정하게 손을 잡고 나타나 중년의 로맨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종구 박사의 병원에는 김지미를 보러 온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죠. 하지만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있어도 하나가 될 수는 없는 법일까요? 10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온 세계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종구 박사는 규칙적이고 이성적인 과학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김지미는 평생을 감정과 직관의 의지에 살아온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김지미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남편을 내조하는 평온한 삶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야성이 서서히 거세당하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새인데 아무리 좋은 황금 새장이라도 새장 안에서는 살 수 없구나. 그녀는 창밖을 보며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종구 박사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남편으로 산다는 것, 쏟아지는 대중의 관심과 아내의 자유분방한 기질을 감당하는 것은 학구적인 의사에게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싸움이나 외도 같은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서로 너무 애쓰지 맙시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가 있고 나는 나의 세계가 있어요. 김지미의 말에 이종구 박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2002년 두 사람은 합의 이혼에 이릅니다. 네 번째 이혼. 하지만 이번 이별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성숙한 이별이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 62살의 김지미는 다시, 그리고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의 결혼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회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내 인생에 남자는 없다. 그리고 어쩌면 나는 누군가의 아내로 살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짐을 쌌습니다. 한국이라는 좁은 땅, 자신을 향한 수많은 시선과 편견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태평양 건너 미국 로스앤젤레스. 딸과 손주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그녀는 도피가 아닌 은퇴를 하러 떠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으로의 이주는 그녀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뒤로하고 그녀는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받는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LA의 한인타운에서도 그녀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이 목격되거나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김명자로서의 삶에 만족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의 피는 쉽게 식지 않는 법입니다. 비록 몸은 미국에 있었지만 그녀의 눈과 귀는 항상 한국 영화계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나 한국영상자료원의 특별전이 열릴 때마다 그녀는 기꺼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었지만 선글라스를 끼고 레드카펫을 밟는 그녀의 아우라는 여전했습니다.
후배들은 그녀 앞에 머리를 조아렸고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2010년 그녀는 한국 영화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고 2016년에는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전설이 된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태어나도 배우를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다시 태어나면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하고 아이 낳고 지지고 볶으며 늙어가고 싶어요. 배우 김지미로 사는 건 너무 화려했지만 너무 고독했습니다. 그 고독이 그녀를 갉아먹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온 노화와 질병. 특히 미국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지만 외로웠습니다. 딸과 손주들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전성기에 대한 향수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서 그녀는 거울 속 늙어버린 자신의 얼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던 중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하늘길이 막혔고 사람들과의 만남조차 차단되었습니다. 그 고립 속에서 병마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붉은 발진이 돋아나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포진이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에게 대상포진은 저승사자의 노크와도 같았습니다. 바이러스는 그녀의 신경을 타고 온몸을 휘저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자지러질 듯한 고통. 진통제로도 다스려지지 않는 그 끔찍한 아픔 속에서 김지민은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복잡함과 언어의 장벽, 그리고 고령의 나이는 치료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최근 1년에서 2년 사이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밥이 먹고 싶다. 서울의 가을 바람이 그립다며 울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모험이 되어버린 상황. 그녀는 LA의 자택과 병원을 오가며 병마와 외로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 시기 그녀가 유일하게 위안을 얻은 것은 바로 오래된 필름들이었습니다. 딸이 틀어주는 태블릿 PC 속에서 20대의 김지미, 30대의 김지미, 40대의 김지미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무룡과 사랑을 속삭이던 장면, 나훈아를 바라보던 눈빛, 길소뜸에 눈보라를 맞던 모습. 그녀는 화면 속의 자신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참 열심히 살았다. 참 뜨겁게 살았어. 2025년 11월, 겨울이 시작될 무렵 그녀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장기까지 침투하여 합병증을 유발했고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것입니다.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 위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모습에서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여배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과 싸우는 가여운 한 인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소식을 들은 한국의 영화계 인사들이 급히 연락을 취했지만 면회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장호 감독, 정진우 감독 등 그녀와 시대를 함께했던 동료들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울음소리에 함께 오열했습니다. 지미 씨, 조금만 더 버텨주오. 우리가 곧 가리다. 하지만 야속한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12월 7일 새벽 마지막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누군가를 찾는 듯 허공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끝이 닿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생 갈구했던 영원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두고 온 고향의 흙냄새였을까요? 아니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자신의 삶 그 자체였을까요? 딸의 손을 잡은 채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모니터의 심박동 그래프가 불규칙한 곡선을 그리다 이내 평평한 직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삐 하는 기계음이 병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2025년 12월 7일 오전 4시 30분. 창밖에는 로스앤젤레스의 붉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한국 영화계의 가장 큰 별은 그 빛을 잃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아니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향년 85세. 700편의 영화, 700번의 인생을 살았던 다배우 김지미의 마지막 컷. 그 엔딩씬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쓸쓸했습니다. 임종을 지킨 딸은 어머니의 차가워진 뺨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프지 마. 이제 편하게 쉬어. 그토록 그녀를 괴롭혔던 대상포진의 통증도, 지난 수십 년간 그녀의 어깨를 짓눌러 왔던 스타라는 왕관의 무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을 벗어던지고 비로소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화영이 모든 미련을 내려놓고 차창 밖을 응시하던 그 표정처럼 그녀는 담담하게 이승과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비보는 삽시간에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한국의 아침 뉴스는 일제히 김지미의 별세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전설, 지다, 굿바이, 김지미. 화려했던 여배우의 고독한 퇴장. 신문의 일면과 포털 사이트의 메인은 그녀의 전성기 시절, 그 숨막히게 아름다웠던 흑백 사진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충무로의 영화인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와 한국영화배우협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장례를 영화인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국화꽃을 든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분향소 입구에 놓인 영정사진. 그 속에 김지미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1960년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당당했던 그 시절의 모습입니다. 조문을 온 원로 배우들은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지미야, 이렇게 가면 어떡하니? 한국 땅 한번 밟고 싶다더니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이장호 감독은 떨리는 목소리로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그녀는 신이 한국 영화계에 내려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의 1960년대는 훨씬 더 칙칙하고 우울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용기였고 도전이었고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김지미는 교과서나 옛날 신문에서나 보던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고기사에 달린 수만 개의 댓글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어머니가 김지미 배우 영화를 보며 울고 웃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 우리 누이들의 로망이었던 분. 화려해 보였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셨던 분. 부디 영면하소서. 대중은 그녀의 스캔들을 기억하기보다 그녀가 스크린 위에 남긴 땀과 눈물, 그리고 시대를 앞서갔던 당당한 태도를 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김지미라는 인물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단순히 4번 결혼한 여자, 샌들의 여왕으로 기억하기에 그녀의 삶은 너무나 거대하고 깊습니다. 그녀는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 위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정의했고,
군사 독재 시절의 검열 속에서도 영화 제작자로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사랑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그 대가로 쏟아지는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결코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지미의 삶은 한국 현대사에서 여성이 겪어야 했던 모든 풍파의 축소판이다. 10대의 가장이 되어야 했고 20대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으며 30대와 40대에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서 남성들과 동등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늙음과 병마라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보편적인 고통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편집도 CG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리얼이었고 원테이크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700여 편의 영화 필름들은 이제 한국영상자료원의 수장고 속에서 영원히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스크린을 통해 그녀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풋풋한 여고생, 서슬 퍼런 눈빛, 처연한 모성, 걸걸한 목소리. 육신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가지만 배우로서 그녀가 창조해낸 인물들은 불멸의 생명력을 얻어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녀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저 멀리 로스앤젤레스의 납골당에 안치될 그녀의 유해는 비록 고국 땅에 묻히지 못하지만 그녀의 영혼만은 자유로운 새가 되어 태평양을 건너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충무로의 거리, 명동의 다방, 대전의 고향집을 둘러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봅니다. 하늘나라라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화려한 레드카펫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먼저 떠난 홍성기 감독, 최무룡 배우, 그리고 그녀와 동시대를 호흡했던 수많은 영화인, 동료들이 마중 나와 있지 않을까요? 지미 씨, 왜 이제 왔어? 기다리고 있었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이승에서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울 것입니다. 더 이상 흥행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빚쟁이에 쫓길 일도 없고 이별의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서 그녀는 영원한 주연 배우로 가장 행복한 연기를 펼칠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김지미 배우가 생전 인터뷰에서 남겼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요. NG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매 순간이 절실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욕하든 칭송하든 나는 내 감정에 충실했고 내 선택을 믿었어요. 다시 돌아가도 나는 똑같이 살 거예요. 그게 김지미니까. 그렇습니다. 그녀는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뜨겁게 사랑했고 치열하게 일했고 고독마저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말고 너 자신의 인생을 살라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너 자신으로 존재하라고. 2025년 12월 7일 로스앤젤레스의 붉은 노을이 병실 창가에 내려앉을 무렵 김지미 배우는 길고도 파란만장했던 85년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멈춘 순간 태평양 건너 대한민국은 12월 8일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 속보창에 배우 김지미 별세라는 7글자가 뜨기 시작한 것은 한국 시간으로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붐비는 버스 안에서 혹은 아침 식탁머리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사람들은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올드팬들에게는 청춘의 한 페이지가 찢겨나가는 듯한 상실감이었고 젊은 세대에게는 교과서나 박물관에서나 보던 전설 속 인물의 실존적 소멸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유족의 뜻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것을 싫어했던, 그리고 말년에는 철저히 평범한 김명자로 살기를 원했던 고인의 유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계는 이 거인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와 영화배우협회는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대한극장, 그녀의 전성기 시절 수많은 영화가 걸렸던 그 상징적인 장소체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김지민은 1960년대 가장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으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검은 띠가 둘러진 국화꽃 사이로 그녀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 고혹적인 미소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분향소에는 백발이 성성한 원로 영화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들어선 그들은 영정 사진 앞에 서자마자 오열했습니다. 그들에게 김지민은 동료이자 라이벌이자 그리고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우리들의 누이였습니다. 한 원로 감독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미 씨, 거기는 춥지 않소. 빚쟁이도 없고 스캔들도 없고 아픈 데도 없는 곳에서 이제는 정말 편히 쉬시오. 당신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들 우리가 기억하리다. 그 말 속에는 단순히 한 배우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넘어 한국 영화의 한 시대가 완전히 저물어버렸다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700편이라는 전무후무한 필모그래피를 남긴 거장의 유산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었던 그녀는 1960년대 가부장제에 맞서 욕망을 대변하는 주체적 여성으로, 그리고 1977년 80년대에는 시대의 아픔을 리얼리즘으로 승화시킨 작가이자 제작자로 끊임없이 변모했습니다. 김지민은 충무로의 견고한 유리천장을 깨고 여성 영화인이 주인이 되는 길을 가장 먼저 개척한 위대한 선구자였습니다. 한때 남성 편력기라 불리던 그녀의 사생활은 이제 자유의지와 자기 결정권의 치열한 실천으로 다시 읽혀야 합니다. 그녀는 사랑 앞에 계산하거나 숨지 않았으며 위자료를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을 만큼 당당했습니다. 시대를 반세기나 앞서간 진정한 모던 걸로서 그녀는 남성에게 보호받는 꽃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뿌리내리고 가지를 뻗는 거목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나이 듦을 숨기지 않고 도리어 연기의 깊이로 승화시킨 그녀의 당당함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로스앤젤레스에 잠들었으나 그녀의 영혼은 이미 태평양을 건너 한국 영화의 옛거리를 거닐고 있을 것입니다. 2025년 그녀와의 작별은 뜨거운 눈빛만으로 스크린을 장악했던 아날로그 시네마 시대의 완전한 종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사랑하고 뜨겁게 연기하고 후회 없이 살다간 그녀를 추모하며 이제 화려하고 무거운 스타의 왕관을 내려놓고 인간 김명자로 돌아간 그녀에게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김지미로 살겠다던 그 꼿꼿한 목소리는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을 것입니다.